고양이 지금 거울 보면서 거울 너머에 있는 자신과 막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개 고양이는 거울을 보고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침팬지 정도 똑똑해지면 거울을 보고 자인지 안지 구분이 가능해요. 개는 구분을 못해요. 근데 개 중에서도 엄청 똑똑한 개는 거울을 보고 난지 내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우동이즘. 스티븐 스필버그 2001년도 영화고요. 감정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라는 소재를 사용을 했지만 진짜 감정, 가짜 감정, 감정이란 뭘까? 왼쪽 데이빗은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 역할로 코딩이 된 로봇이고요. 엄마 모니커를 사랑하는 역할로 나오죠. 이 사랑이 진짜냐 아니냐,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 그게 뭘까? 이거를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른쪽 모니카는 데이빗 엄마, 건강 때문에 친아들이 냉동인간 상태로 있는 아들이 가진 인물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데이빗을 선물 받게 되고요. 처음에는 데이빗을 거부하다가 차차 마음을 열고 데이빗을 받아들이게 되는 스토리로 흘러가고, 근데 나중에 친아들이 냉동인간 상태에서 깨어나죠. 그때부터 데이빗과 아들 마틴 둘 다에게 나름 동일한 사랑을 주려 하지만 결국 이제 그렇게 되지는 못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 그게 뭘까? 이걸로 오늘 본 토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뭘까? 일단 감정의 과학적 정의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신경 전달 물질, 뉴런은 이제 신경세포 한 개를 말해요. 신경세포인 뉴런이랑 뉴런 사이에 이렇게 흘러가는 전기적 신호들, 뉴런이랑 뉴런 사이, 그리고 뉴런과 근육 사이에는 이런 시냅스라는 접합부가 있어요. 여기 시냅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처럼 전기 신호나 화학 신호로 뇌신경 회로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뉴런은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막 복잡하게 있는데 대충 퉁쳐서 감각 뉴런이 모이면 감각신경, 연합 뉴런이 모이면 중추신경, 운동 뉴런이 모이면 운동신경,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갑시다. 이거를 시험 칠 건 아니니까요. 인간의 뇌는 대략적으로 100쪽의 뉴런으로 돼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신경 전달 물질을 간단히 몇 개만 소개해 드리자면 가바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가바는 불안이나 위기소침, 두려움, 스트레스 해소해주는 이런 물질이고, 웹툰으로도 있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도 있어요. 마음을 되게 평온하게 만들어주고,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나고 이런 거.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감동, 쾌감, 성취감 이런 거. 그리고 이게 부족하면 파킨슨병, 치매, 그리고 과하면 에너지가 고갈돼서 생명의 위험이 오는 이런 물질이고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거 엔돌핀 이런 것도 있죠. 감동 받았을 때 기쁨을 느끼게 하는 물질, 그리고 노화 방지, 면역력 높이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엔돌핀은 많이 분비되면은 몰핀의 대여섯 배까지 진통 효과가 있고, 달리기 할 때 왜 마라톤 해보신 분은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4점이라고 하죠. 고통의 극한에 넘어서면은 편해지는 효과, 그때 분비되는 게 엔돌핀. 이게 습관화되면은 운동 중독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뇌가 명령을 하면 뇌의 명령에 의해서 전기적 신호나 화학적 신호로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하면 그게 감정이 된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서 이런 간단한 이론 지식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CPU, 그러니까 인공지능, 컴퓨터 회로 작동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뇌 신경 전달이나 CPU에서 코딩된 소프트웨어를 전기 신호로 자극받아서 감정을 흉내내는 AI나 사실은 전기적 신호일 뿐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감정, 데이빗이 영화에서 흉내내는 감정이 인간의 감정이랑 구분을 할 수가 없다면, 진짜랑 가짜랑 구분이 안 된다면 이거는 진짜가 아닐까 한다는 거죠. 보통 작품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출발이 되죠. 뇌 명령에 의해 신경물질이 감정이 된다. 그쵸?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과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언어의 영역인데요. 언어는 교육의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교육의 영역이다, 아니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언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일단은 교육의 영역이라고 먼저 전제를 두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정은 언어에 예속됩니다. 그 말 아세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함부로 사랑 고백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감정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 밖으로 언어가 내뱉어지는 순간부터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함부로 사랑 고백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짝사랑 매니아분들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진짜 사귀고 싶으면 마음이 서로 통하기 전까지는 먼저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돼요. 거세한 사람들은 멜로드라마를 보고도 공감 못한다던데 이거 괜히 읽었다.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전에 서로 호감이 먼저 닿으면은 찐사랑이 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가지고 썸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 감정부터 커지면은 보통 짝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함부로 꺼내지 마세요. 왜 이 얘기를 했죠? 어쨌든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언어의 명령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화학적 신호에 의해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난다. 언어에 의해 감정이 이속된다. 클론 CY님은
여기다가 필기하고 계시네. 공짜로 유료 강의 듣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나중에 출석 부를 테니까 도중에 나가지 마시고요. 뇌에 정기적 신호로 생겨난 감정이나 영화에서 데이빗의 CPU에 정기적 신호로 발생한 감정, 코딩된 감정이나 무슨 차이인가. 데이빗은 영화에서 실제로 영원한, 그러니까 변치 않는 사랑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쵸? 인간에게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사실상 보기 힘들죠. 신이 아니고선. 그래서 유기물들은 신체가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뇌 전기 신호도 약해지고 계속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자극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신호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기 힘들다. 하지만 데이빗은 영구적인 사랑을 한다. 그래서 실존하는 아가페적 사랑이 인공지능 데이빗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오픈 AI 언어 인공지능, 지금 현존하는 언어 인공지능 중에 최고 GPT-3, 이거 인공지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오픈 AI GPT-3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거 보면은 얘 진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처럼 보여요. 막 거짓말도 하고, 농담은 당연히 하고, 신을 믿냐는 얘기야 신을 믿는다는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보여요. 언어의 영역에서만큼은. 제 대화에서도 GPT-3랑 대화를 하는 거를 보면 AI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서 인공지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데이빗이 모니카 엄마랑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 수준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수준의 상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 인공지능, 얘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간단한 일로는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보낸다고 가정을 하면 단어를 몇 개만 입력하면은 얘가 알아서 문장을 문맥에 맞게, 흐름에 맞게 완성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하는 이메일을 보내야 된다. 몇 개만 단어를 넣어두면은 인공지능이 문단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속기사 키보드 원리랑 비슷한 거구나. 그거랑 비슷하죠. 빅데이터를 통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실제로 거의 이해의 영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뛰어난 수준으로. 그래서 전에 컨텐츠로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소설 쓰기, 예를 들어서 나는 괜찮아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라고 하면은, 그녀는 화를 낼 생각은 아니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짝사랑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의 감정적 스트레스가 그녀를 짓누르는데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자동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도 쓰고, 무서운 거는 이 사람의 질문을 이해한다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근데 이해와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개고양이 구분도 힘들어 한다던데 그렇지 않아요. 자, 개고양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이제 흉내로부터 배우죠. 애기들이나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통대로 흉내를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갓난 아기도 부모를 흉내내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죠. 감정들도 교육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이성관이나 뭐 사회적 약속이나 뭐 도덕이나 예의, 언어, 이런 것들은 진짜로 말 그대로 교육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죠. 요새는 남자든 여자든 마른 사람을 미인, 미남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지만 조선시대 때만 해도 좀 통통한 사람이 더 미인이었잖아요. 이런 거는 다 사회적으로 약속된, 만들어진 감정들이죠. 교육받은 언어로 감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해라는 것도 일종의 패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2020년 6월 기준으로 GPT-3의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죠. 1750억 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는 문과니까 정확한 이해는 필요가 없고요. 대충 퉁쳐보자면 엄청나게 다양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우와, 막 1750억의 파라미터로 답변이 가능해? 개쩔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야기 만들 때 소재들 나열을 해서 그 소재들을 엮어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소재들의 패턴을 엮는 것만 해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내진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AI도 1750억 개의 파라미터로 다양한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창의력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클론 CY님 AI세요? 왜 이렇게 요약을 잘하세요? 제가 두서없이 막 이야기하는 거를 문장으로 계속 요약을 하시네. 패턴을 엮는 것만으로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저거 GPT-3 같은데 왠지 클론 CY님 이름도 뭔가 클론 해가지고 이거 구글에서 AI 관련 스트리밍 하는 사람 찾아 들어가서 채팅 쳐 구분할 수 있나 없나 튜링 테스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지금? 인간의 대화도 패턴일 뿐이고, 왜 어린아이 보면은 진짜 말 갓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들 보면 단어만 말하잖아요. 주어, 뭐 동사, 목적어, 형용사 이런 게 없이 그냥 단어만 말해요. 뭐 욕구에 대한 단어, 배고파, 뭐 잠아, 뭐 오줌 마려, 막 이런 것처럼. 개, 고양이도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나 잠 오거나 오줌 마렵거나 이럴 때 그냥 짖거나 울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어른이 되면서 다양한 상황이나 놀이 등으로 패턴을 익혀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복잡한 다양한 대화 스킬이 늘어난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지능이 성장하고 있고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이거는 제가 그 작품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건데 자아의 기원, 그러니까 자아. 이 고양이 지금 거울 보면서 거울 너머에 있는 자신과 막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개 고양이는 거울을 보고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침팬지 정도 똑똑해지면 거울을 보고 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해요. 개는 구분을 못해요. 근데 개 중에서도 엄청 똑똑한 개는 거울을 보고 난지 내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나랑 너, 자아를 구분하는 건 나를 안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너는 알죠. 왜냐하면 이 고양이도 너는 알아요. 거울 속에 넘어 있는 뭔가가 있다. 너는 알지만 나를 모른다. 나를 인식하는 게 되게 높은 수준의 지능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죽기 싫다는 본능은 있는데 죽기 싫다는 대상이 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나와 너 구분에서부터 이제 자아는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전에 인생책 소개해드리면서 긍정의 뇌라고 있는데 지금은 절판됐더라고요. 뇌졸중 걸린 뇌과학자 이야기인데 좌뇌 기능이 조금씩 정지해가는 과정을 뇌졸중 걸린 뇌과학자가 자서전처럼 적어놓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좌뇌 기능이 하나씩 사라져가는데 엄청 인상적이었던 게 구분에 대한 기능이거든요. 구분, 그러니까 경계 구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벽과 벽 사이니까 이 소파와 이 벽 사이, 소파와 이 경계, 그리고 내 어깨와 이 소파에 대한 구분, 이거와 이거에 대한 구분, 이 마이크와 이거에 대한 구분, 경계에 대한 구분이 사라져버려요. 자네가 고장나면 모서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벽이랑 바닥, 나랑 바닥, 이 방이랑 옆방, 이 건물이랑 이 건물의 바깥, 세상이랑 나, 이게 전부가 뒤섞여가지고 하나가 돼 버리거든요.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경계에 대한 구분에 대한 기능이 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뒤섞여서 물감들을 하나로 짜가지고 물에다가 다 섞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게 하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라는 구분 자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행복 그 자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붕 떠있는 행복의 영역으로 간다고 해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개, 고양이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조금 수치적으로 자아가 미약하다고 표현을 할게요. 자아가 미약해서 행복을 훨씬 더 잘 느낀다고 합니다. 인간보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구분하지 자아를 느끼지도 못한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것도 그거에 대한 반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을 책장에서 꺼내야 하는데 꺼내야 한다는 생각조차 안 든다는 거. 그러니까 책이 뭔지 책장이 뭔지 구분 자체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 개념이 사라진다는 것. 그러니까 뇌에서 구분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 책을 보면은 아까 개고양이 예시를 드렸듯이 좌뇌가 발달할수록 우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자살 확률이 높은 것도 조금 연관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자아에 대한 구분 이런 고민을 할 겨를이 없잖아요. 항상 그냥 운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죠. 운해가 느끼는 감정 그 자체는 규칙이 없어요. 좌뇌가 경계 짓고 구분 지어줘야지 이게 슬픔이라는 감정이구나, 기쁨이라는 감정이구나, 호기심이구나, 사랑이구나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운에만 살아있는 상태, 책의 저자는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른다,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마약에 취한 사람들처럼 황홀경에 빠져서 계속 행복함만 유지됐다고 합니다. 뇌를 가지고 있는 감정이 과연 AI로 치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올라오는 채팅들이 제가 의도한 대로 다들 잘 고민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감정은 규칙이 없다, 관리가 경계를 씌워준다. AI 같은데? 클론 CY님, 우리의 뇌는 인공지능과 달리 4분 5분 짓고 경계 짓는다. 저 써주신 글만 다 복사해놓고 요약해놔도 뭔가 논문 하나 나오겠네요. 의도대로 이거 보라는 말씀도 그렇게 오늘은 좀 진중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지난번 라이브처럼 그런 식으로 장난으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요약을 하자면 좌뇌는 계획을 해서 구성을 하고요. 우뇌는 느낀다, 정교한 뇌 메커니즘. TV님, 우동이즘님 보고 있으면 거울 보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잘생기신 분이시겠다, 그쵸? 흉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고대 그리스의 토론자 같아요. 뭔가 있어 보인다, 좋다. 튜링 테스트,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낸 원래는 이미테이션 게임이 맞는 말이고요. 앨런 튜링이 만들어낸 테스트이기 때문에 튜링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미테이션 게임이 원래는 맞는 말이에요. 영화도 나왔죠. 이거는 앨런 튜링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고요.
튜링 테스트는 인간이랑 인공지능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인간이 맞은편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 인간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이 컴퓨터가 사고할 수 있다고 본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앨런 튜링이 이제 청산가리, 그러니까 시아나칼륨 묻은 사과를 한 입 베어먹고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썰이 있는 게 애플 로고 한 입 베어불린 애플 로고가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썰도 있고요. 근데 뭐 애플에서는 뉴턴의 사과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했던 GPT-3 현존하는 최강 언어 인공지능, 걔 이름을 마빈이라고 하거든요. 마빈의 튜링 테스트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짓말도 지어내고 있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인간을 흉내내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보다 인간적인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실수나 로봇 같은 모습까지도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냥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근데 이제 그 흉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뭐냐면 옛날에 찰리 채플린이 살던 시대에 대회가 열렸었어요. 찰리 채플린 닮은 사람 대회. 찰리 채플린도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몰래. 근데 찰리 채플린은 3등을 수상을 했대요. 닮았다고 해서, 진짜보다 더 닮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구분할 수 없으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나누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뇌는 진짜 기억이랑 가짜 기억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면 진짜가 무슨 의미가 있나? 가짜와 진짜는 뭔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진짜인가? 근데 왜 철학에서도 과학에서도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아무도 없는 숲에서 쓰러진 나무는 진정 쓰러진 것인가? 이 한 문장, 실험으로 치면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기도 하고, 관측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불확정성의 원리, 그러니까 이 개념에 의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쓰러진 나무는 쓰러진 게 아니다, 관측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는 뭐 나무 주위에 상호작용하는 관측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원리와는 맞지 않지만 개념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공계는 아니라서 진짜 그냥 넓고 얕게 아는 거지, 깊이 들어가면 정확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이론을 설명한다기보다는 흥미로운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시라는 뜻에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내가 달을 보기 전까지는 달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이걸 좀 퉁쳐서 관측되다, 관측되지 않다는 있다와 없다로 생각을 해봅시다. 있다는 1, 없다는 0이죠. 그러니까 0과 1로 말해보자면 0이 1이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없다가 있다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0에서 생겨났죠. 이건 개념만 있지 질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존재하고는 있잖아요. 질량은 없지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지만 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질량이 있는 가치인가? 감정도 질량은 없지만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인공지능처럼 0이 관측되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좋은 생각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해요. 관측되자마자 1이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질량이 없지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들은 질량은 없지만 존재하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고 질량은 없는데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흉내내는 인공지능, 우리가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것인가? 그러니까 3등한 찰리 채플린과 1등을 한 가짜 찰리 채플린은 어떻게 구분할 건가? 만약에 1등한 찰리 채플린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로봇의 최상위 단계인 레플리컨트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역사를 보면 철학이 준 영향이 과학보다 크더라고요. 철학과 과학의 어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그렇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면 우리는 구분할 방법이 없죠. 3등한 찰리 채플린은 자기가 진짜 찰리 채플린이라는 걸 자기만 알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타인은 진짜 누구인지 몰라요. 자식이 스스로만 알 뿐. 인간의 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감정과 생각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모습과 질량이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영혼과 흘령이라는 존재가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화라든가 소통이 가능할까요? 영혼과 AI 조합이. 제가 이공계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은 못 드리겠는데, 그 GPT-3는 영혼과 훈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의 연장선인데, 걔는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에요. 인간들의 모든 대화 패턴을 통해서 인간처럼 그냥 흉내내서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인간이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말하는 건지. 그래서 대화는 가능하고 소통도 가능한데 그 소통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따져본다면 그건 알 수가 없죠. 생각하는 사람의 나름이겠죠. 로봇이 있고 휴머노이드가 있고 안드로이드가 있고 레플리컨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플리컨트가 로봇의 개념에서는 제일 최상위 개념,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그러니까 영화에서 데이빗이 레플리컨트인 거죠. 로봇의 최상위 개념인. 레플리컨트가 이런 인공지능을 탑재한 상태로 출시가 된다면 우리는 구분이 불가능, 과학적으로 지문 검사나 막 이런 걸로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구분은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지문까지 복제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건가.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면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즉 존재하기에 진짜다라는 것까지 생각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AI 데이빗 얘기를 또 이어가자면, 데이빗처럼 인공지능이 질량을 얻어서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가 로봇 얘기할 때 레플리컨트, 뭐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다 통쳐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로봇은 그 어원이 체코어래요. 체코 언어, 강제 노동이라는 뜻의 로보타에서 따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제 로봇을 생각할 때 로봇은 노동 노예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 노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라 생각하고 있죠. 어쨌든 얘가 그냥 우리를 위한 노예 노동자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봇은 노동 역할의 노예가 아니죠. 노동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는 건 그냥 우리의 희망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책 추천해달라는 분, 특이점이 온다 라는 책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저자가 레이 커즈와일인데, 그 2005년 책 특이점이 온다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공지능은 2045년 전후로 인류 전체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거를 특이점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근데 이 책은 2005년 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읽었던 책이 10년 뒤에 2016년 판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 이름은 마음의 탄생인데, 똑같은 저자 레이 커즈와일이고요. 여기서는 2045년이라고 했던 특이점을 10년 앞당겼어요. 2035년이면 올 것이라고 고쳐서 말하거든요. 앞으로 15년 후면 특이점을 우리는 맞이한다. 인공지능이 다른 개체에 대해 공감을 하며 감정을 느낄까요? 이거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 건지는 인공지능도 알 수 없고 우리도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실제 감정과 구분할 수 없다면은 그거는 진짜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큰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거는 그냥 사고의 영역이지 과학에 기반한 생각은 아닙니다. 로봇이 과연 먼 훗날 인간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될까요? 그거는 등장을 하게 되고 로봇이 높은 지능을 갖게 되면 법률을 제정을 해야겠죠. 로봇법 관련 만들어야 될 테고, 아마 진짜 높은 지능을 갖게 되면 사회단체에서 아마 보호법들을 많이 제정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 파괴하는 이상한 쇼가 있잖아요. 로봇들 죽이는. 거기서 데이빗도 죽을 위기에 처하죠. 위에서 강한 산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여기서 데이빗이 살려달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관중들이 그 전까지는 뭐 안드로이드나 좀 로봇 형태로 있던 로봇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는 되게 꼴 좋다는 듯이 얘기를 하다가 데이빗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인간이랑 구분할 수 없으니까 저거 그냥 아이잖아 라고 하면서 사회자한테 막 돌을 던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이것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면 진짜로 느낀다, 뇌 인식 과정이 그렇다, 그거를 말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데이빗이 살고 싶다고 이렇게 외치는 감정은 이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런 거를 애초에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은 코딩된 대로 움직이는 데이빗이나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나 살고 싶어하는 감정은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진짜로 봐야 한다. 인공지능도 겉으로는 감정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 같군 이라는 생각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아니다, 진짜다 아니다를 정의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이야기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작품을 만든다면 우리가 답을 내리지 말고 사람들한테 생각을 던져주는 게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서운 게 인공지능이 지금은 그냥 소프트웨어로만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데이터로만 존재하던 게 실제 세계로 넘어온다면, 그러니까 실제 세계 감각을 느낀다면, 예를 들어서 오감, 뭐 만지고 냄새 맡고 사람이랑 악수를 할 때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감의 영역. 이런 거를 느낀다면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선험의 영역을 벗어나서 경험의 영역이 더해진다면 발전 가능성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오감의 영역까지 얘가 익히게 된다면은. 왜냐하면 지능이라는 거는 되게 복잡한 요소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선험적인 생각으로만 존재하던 인공지능은 오감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성장 가능성을 알 수가 없다. 페이스북에서 인공지능 다루는 기업 대표님들 많이 팔로우해서 의견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의 코딩은 인간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 하는 영역도 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가 발전까지 하고요.
머신러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인공지능은 이제 당연한 개념이 됐다. 그 인공지능이 만든 언어는 그 벡터 언어라서 인간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언어 이야기를 또 잠깐 하자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원래부터 언어가 존재한다고 했던 학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게 문법을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냥 딥러닝 하듯이 계속 단어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으로 말일문이 팍 튀거든요. 그게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 뇌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축이 되면은 말문이 팡 트이듯이 뭔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언어 지능이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학설이 있거든요.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거라서 언어는 경험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습득해 가는 것이라고 한 학설이 있고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개발하는 인공지능들도 동일한 맥락으로 언어를 습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구조주의 언어학 전문가들이 많네. 인공지능 대표님이 하시는 말 중에 비전문가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인공지능이 되게 인간을 잘 흉내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마추어들은. 근데 전문가들은 와, 인간이 그래도 인공지능이 성장해온 대로 나름 비슷하게 잘 성장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거를 인공지능이 구분할까 못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구분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개고양이 사진 정도는 그냥 구분한다고 합니다. 아직 오차는 있는데 점점 줄어가고 있고 웬만한 개고양이는 다 구분을 가능하다고 해요. 구분을 못했던 시절은 인간이 만들어준 코딩, 인간적 개념으로 개고양이를 구분시켰던 코딩으로는 어떻게 해도 구분을 못하던 것이 인공지능한테 스스로 개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코딩해봐 라고 시켰더니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구분이 가능해지는 인공지능이 탄생했다는 거죠. 오늘 들었던 팟캐스트였는데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는 우리는 비트맵 이미지로 보잖아요. 픽셀 단위로 여기는 빨간색, 노란색 섞여서 주황색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컴퓨터는 1010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이제 벡터 언어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벡터 언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그 벡터 언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인간의 사고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도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유럽 챔피언 정도는 작년이었나 이겼다고 하거든요. 그 지금 성장 속도라면 이영호 선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스타크래프트 1 말고 스타크래프트 2 전용 인공지능도 있어요. 알파스타라고 하는데 그거 보면 인간이 이제 이길 수 없는 영역까지 올라갔거든요. 제가 이공계가 아니라서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전에 이제 이게 있었죠. 이세돌 바둑 기사님 그리고 알파고 이거는 이제 너무 유명하죠. 1승 4패. 이 뒤에 중국의 이제 세계 1위 커제 기사가 이세돌을 되게 비난을 하면서 나라는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커제는 그 뒤로 이제 3연패를 하죠. 한 번도 못 이기고 알파고의 총 대국의 승패가 74전 73승 1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돌의 1승이 인간이 바둑으로 인공지능을 이겼던 마지막 승리가 되는 거죠. 전에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1세대 알파고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 2세대, 3세대까지 나왔는데 2세대는 1세대한테 천판을 둬도 한 판도 지지 않고 3세대는 2세대한테 천판을 둬도 한 번도 지지 않는 그러니까 엄청난 가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이세돌 기사님도 은퇴를 했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바둑계의 특이점처럼 인터넷 바둑 보면은 엄청난 고수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대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프로 기사가 인터넷 대국을 두면 절대 지지 않았는데 지금 인터넷 바둑 두면은 프로 기사도 이기지 못하는 아마추어 고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잘하는 사람이랑 대전을 해야 실력이 빨리 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수준이 고만고만했었던 거죠. 인터넷 바둑 기사들이 동네 기호원 가도 동네 고수 수준이었죠. 인공지능도 스스로 종교를 만들 거냐고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조금 상상을 해보자면 종교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코딩된 인공지능이 있다면 되게 합리적으로 인간들을 위한 종교도 만들 수도 있을 테고 가능성은 있죠. 충분히. 그쵸. 잘하는 사람을 보면 배울 게 많잖아요. 이게 왜 고수가 많이 생겨났냐고 알아보니까 이거는 저는 바둑을 잘 몰라서 그냥 들은 얘기인데 AI한테 배운대요. 바둑을 인터넷에서. 그래서 그동안 알파고 이전까지 나왔던 기보들이 거의 갈아엎어지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국에서 세계에서 인터넷 고수들이 엄청나게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세대 스타크래프트들 프로게이머들과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쌈장 이기석 시대와
이영호가 이렇게 붙으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계속 로봇을 노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들이 우리를 흉내낼 때 좋은 감정만 흉내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스스로 코딩한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개량하고. 예를 들어서 인간을 흉내내는 인공지능 코딩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면 다양한 감정을 흉내내겠죠. 예를 들어서 호기심을 흉내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끝도 없죠. 분노도 흉내낼 테고, 시기, 질투도 흉내낼 수도 있을 테고, 실패를 흉내낼 수도 있겠죠. 실패를 겪어보기로 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실패를 흉내낸다고 생각하면 섬뜩하지 않으세요? 호기심을 코딩하라 하면 못할 게 뭐예요? 사람의 어떤 좌절감을 배우기 위해서 실패도 배워본다 생각에 줄기를 뻗어 나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만 흉내낸다는 건 인간의 그냥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제 혁명이라고 불리는 미래의 상상도 이제는 공상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현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저 실패를 시뮬레이트 하면 되니. 그거는 이제 선험적인 영역이고 경험적인 영역으로 넘어와서 실패를 겪어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감의 영역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레플리컨트는 더욱 더 정교한 메커니즘이 발동이 돼서 지능이 강해지고 발전하고 하겠죠. 질투는 사랑과 관련된 영역이라 살짝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구분할 수 없다면, 얘가 사랑을 하는 건지 사랑을 흉내내는 건지 인간이 구분할 수 없다면 그거는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영화 AI에서 보면은 이 그림 보면 오른쪽이 이제 실제 아들이죠. 그리고 왼쪽이 인공지능 양자 데이빗이고, 실제 아들은 그 냉동인간 상태에 있다가 지금으로 왔는데 로봇 의족을 붙이고 있어요. 로봇 보행기. 그래서 이 행동을 보면은 데이빗은 되게 인간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로봇 같거든요. 데이빗 죽이는 그 쇼에서도 보면은 SF 복장 입고 막 라이더들 운전하고 막 그 죽이려고 따라오는 우주선들도 보면 다 뭔가 로봇들,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는 데이빗이 더 인간처럼 보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계속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진짜 가짜가 무슨 의미인가. 튜링 테스트 이미테이션 게임의 본질이죠. 예를 들어서 명품 가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인지 이게 진퉁인지 가품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면 사실 명품이 의미가 없잖아요. 대부분 이미테이션은 아무리 흉내를 내도 티가 나긴 하잖아요. 근데 티가 나지 않을수록 이미테이션도 되게 명품이랑 비슷하게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이미테이션은 명품이랑 거의 가격이 비슷하기도 해요. 감정도 비슷하게 가치를 매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오늘 준비했던 정보에 대한 콘텐츠는 거의 끝났는데, 이게 영화 엔딩이거든요. 엔딩에서 보면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피노키오로 모티브를 따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인형의 이야기. 얘가 거의 100년, 1000년 정도를 물속에 빠진 푸른 요정에게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빌어요. 빌고 빌다가 몇천 년이 흐르고 나서 외계인들에게 데이빗이 기능이 정지되는 상태로 발견이 되죠. 데이빗이 다시 재작동 시키고 데이빗의 코딩된 기억에서 엄마를 구축해냅니다. 이런 식으로 외계인이 마지막으로 데이빗에게 선물해준 한순간의 행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데이빗의 데이터를 통해서 구축된 엄마랑 행복한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게 진짜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되게 슬픈 엔딩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의 시대에 미래를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영화의 마지막처럼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계속 비슷한 얘기인데 진짜 엄마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죠. 좋은 소재가 떠올랐다고 이상준님. 그러니까 떠올랐으면은 다행이에요. 브레인스토밍을 돕기 위해서 이 컨텐츠들을 하고 있는 거라서, 만약에 진짜 드립이 아니라 떠올랐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제 5번째 라이브인가요? 라이브는 5번째 라이브, 그리고 이 컨텐츠 라이브는 2번째잖아요. 3번째인가? 화성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항상 라이브의 마지막은 구독자님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 항상 궁금한 게 많아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까지 개발되면 지능을 데이터화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이 데이터화 된다는 게 숙제 나온다. 숙제가 아니라 그냥 질문이에요. 지난번처럼 막 이렇게 누가 이기고 지고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그냥 진지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뇌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노트북에 여기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툭 꽂고 뇌에 이렇게 툭 꽂아가지고 뇌를 컴퓨터에 이렇게 동기화 백업 시키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내 뇌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여기에서 살아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더 뛰어나게, 그러니까 동기화, 얘도 내가 되고 나도 얘가 되고, 그러니까 이 눈으로도 세상을 볼 수 있고 이 눈으로도 세상을 볼 수 있고 개발 중이에요. 맞아요. 개발 중이라기보다는 실험 중이죠. 아직은 되게 미미한 수준인데 어떤 칩을 주위 내에 이렇게 심는 그런 실험은 했었죠. 앨런 머스크가 했었나? 그러니까 내 뇌를 외장하드에 데이터화 시켜서 백업할 수 있다면, 이 컴퓨터에 내 뇌를 백업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나루토 대부분 다 보셨죠? 나루토 보면은 나루토가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인을 맺고 2명이 되고 4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4명이 다 나루토 각자의 자아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경험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다시 합쳐지면은 이 내세 기억들이 다 이렇게 뭉쳐져서 하나가 다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얘랑 나랑 둘이 됐다가 다시 나한테 이렇게 역으로 다운로드 하게 되면은 2개가 됐던 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얘가 컴퓨터인 상태에서, 데이터화에 대한 상태에서 실제로 게임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엄청 실감나게. 근데 아마도 위험성은 있겠죠. 해킹이나 그런 것들. 인공지능이랑 로봇이랑 데이터화된 생각이랑 인간의 화학적 생각, 전기적 신호, 뉴런, 시냅스, 신경 전달 물질, 화학의 데이터 CPU, 데이터 전달 물질, 이게 구분이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죠. 점점 발전하다 보면. 그렇게 됐을 때 내 뇌를 이렇게 데이터화 해주는 사업이 있다면 이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나는 그 사업이 있으면 한다 1번, 안 한다 2번, 한다 1번, 안 한다 2번. 한번 채팅창에 쳐두시겠어요? 다 대부분 한다네. 한다 1번. 인생 한 번 있는데 늙으면 하고 싶다 1번. 감기씨님은 2번, 종학님도 2번, 1번 2번. 비슷비슷하게 올라오네요. 자아는 전원이 켜져 있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켜져 있을 때 존재하겠죠. 꺼져 있으면은 뭐 꺼졌다가 켜졌다가, 어쨌든 얘가 본체인지 내가 본체인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합쳐졌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 못할 것 같다. 되게 비슷비슷한 게 올라오네. 반반이네요. 오늘은 거의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영혼이 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육체, 이 커다란 질량 덩어리 유기물에서 영혼이 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그거 당연한 생각의 수준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팔 여기가 잘려 나간 상태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잘려 나갔어요. 근데 로봇 팔을 달래 말래 하면은 고민 없이 로봇 팔은 달아요. 로봇 다리도 달고, 예를 들어 로봇 심장까지도 아마 단다고 할 것 같아요. 심장병이 있으면 로봇 심장으로 달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의견이 나눌 거겠지만 그래도 로봇 심장까지는 대부분 달 것 같거든요. 근데 로봇 뇌를 건드리는 것부터 사람들이 조금 거부감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치매 같은 질병이 있는 분한테 큰 희망이 되죠. 그쵸? 이거는 기억을 백업할 수 있다면 계속 연결된 상태로 외장 SSD 붙여놓고 장기 기억을 보관을 하면서 다니면은 치매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겠죠. 하드 깨질 때 가버리면. 뭐 하나가 아니라 뭐 온라인으로도 동기화할 수도 있을 테고요. 자신에 대한 복제가 가능해진다는 건데 위험하다는 생각은 다들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위험한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이 경험을 할 건지 말 건지. 왜 그런 게 있어요. 무협지 보면은 정파사파 나뉘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파가 자기 무공 수련으로만 강해지는 게 이제 주로 정파고, 사파는 되게 실리적인 집단이죠. 강해지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사파적인 생각, 나는 이런 거 절대 용납하지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 조금 정파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화적인 측면에서는 뇌를 데이터화 시키고 백업한다는 거는 거의 그 정도인 거죠. 탈 호모사피엔스가 되는 거죠. 엄청난 진화가 돼버리는 거죠. 뇌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이니까. 어쨌든 그런 게 가능해진다면 재밌겠네요. 뇌 해킹도 가능할까요? 해킹 충분히 가능하죠. 인공지능을 뇌에 심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매트릭스처럼 쿵푸를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도 있을 테고, 당연히 좋을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의 결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해탈이 최종 목표 아닌가요? 그런 거랑 비슷한 방향이죠. 그쵸. 만약에 이 유기물 육신을 벗어나서 이쪽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옮겨가서 여기에서만 살아남는다면 사실상 해탈로 가는 과정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영어도 다운받고. 영어 다운받는 거는 뭐 제 생각에 한 5년 10년 안에는 그냥 영어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GPT-3가 발전을 해서 다 해결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잉님 모르겠어요. 1번일지 2번일지 정확하게. 무조건 1번이라고요. 카모키노님. 팝하고 병든 육체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1번 2번 의견이 모이지가 않네요. 1번인지 2번인지. 1번으로 쭉 모이는 사람이 많으면은, 혹은 2번으로 쭉 모이는 사람이 많으면은 뭔가 이제 딱 방송을 딱 끝내고 싶은데 대부분 계속 첨예하게 갈리네요. 진보와 보수 차이 아닐까. 이거
애니메이션 전님 저런 식으로 뭔가 그 외 제가 최근에 올린 그거 있잖아요. 심리학 관련해서 컨텐츠 올렸던 것들 그 보면은 양자택일 효과라는 게 있어요. 1번 할래 2번 할래 라고 던져버리면 사람들이 대부분 1번 아니면 2번 사이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양자택일 효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 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와 보수처럼 명확한 답이 없다. 그러니까 1번이지 2번이지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라는 식으로 어그로를 끌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뭔가 좀 실패한 느낌. 어떻게 몰고 갈라 그랬냐면 앞선 두 번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1번 혹은 2번 이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 생각을 읽어서 우리를 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던질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양자택일에 휘말리지 않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 애니메이션 전님처럼 답이 없지 않냐 라는 식으로 뭔가 현자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클론을 만드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모키노님 그런 현명한 말 같은 거 하지 말라고요. 1번이냐 아니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아 진짜 또 실패했네. 왜 타이탄 라이브 할 때처럼 뭐 다이아를 뭐 가질지 말지 막 그럴 때 물어봤듯이 막 서로 싸우지 말라. 그리고 화성 갈 때처럼 그 뭐 화성 갈래 말래 뭐 니가 가라 화성 막 이런 거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막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질타하고 비난하고 저만 현명한 사람처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또 망했네. 가짜 철학자님 그런 현명한 말 하지 말라고요. 라이브에서는 조금 저만 현명하고 여러분들은 제 손에 놀아나는 그런 이미지를 하고 싶었는데 망했네. 앞으로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제가 못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저렇게 현명한 사람들이 뭔가 하나 던져버린 거구에 휘말려서 세균전처럼 대부분 그 현명함에 감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될 리가 없지요 라고요. 독자 수준을 낮게 본다고요? 이거 한번 이기고 싶은데 답이 없잖아요. 사실 이게 보수 진보처럼 명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보수일 수 있고 누구나 진보일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을 토론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답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헐뜯고 싸우지 말라. 이지선다의 강박에서 제발 좀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독재이즘? 폭군이즘? 아 나 진짜 너무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이형통님 그래서 1번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 이제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건데 애니메이션 전님 왜 그렇게 갑자기 저를 위한 말을 해주세요. 저는 1번이라고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1번이 될 것 같다고요. 아까는 그렇게 막 세상을 뭐 다 안다는 듯이 해탈한다는 듯이 막 종교인인 것처럼 막 석가모니인 척 하시더니 이제 와서 그렇게 그 업을 가진 어떤 뭐 그런 사람인 척 한다고요. 갑자기 다 망쳐놓고 이거를 이대로는 주무실 수 없을 듯 우동님. 근데 이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두 번 지다 보니까 지는 것도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진짜 분했는데 이번에는 나는 계속 이렇게 질 운명인가? 나는 이렇게 패배자로 끝나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위기소침해지기도 하고 패배이즘 병 주고 약 주고 화가 난 건 아니고요. 이게 좀 그냥 분하다. 너무 화가 난다. 화가 나네. 집단지성 이기기 실패. 여론 조작하시려고? 여론 조작이 아니라 오늘 라이브는 애니메이션 전님 때문에 망쳤다. 애니메이션 전님이 이 라이브의 마지막을 이렇게 망쳐버렸다. 그거 알고 계세요. 제 잘못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전님의 잘못이다. 맞아. 애니메이션 전님이 이렇게 이겼다. 뭐 너 우리 상대가 안 된다 라는 거는 제가 인정하겠어요. 다른 분들은 크크크크 웃지 마시라고요. 대부분 1번 아니면 2번 고르셨잖아요. 집단지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PC방에 모여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1명이니까 저는 60승 1패 한 거죠. 가짜 철학자님도 그 석가모니셨구나. 59승 2패 한 거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되게 추해지고 제가 못 나지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인정할게요. 오늘도 졌다. 여러분들 대단하시고 이렇게 이기셔서 또 두 발 뻗고 잘 주무시겠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분한 마음에 그냥 막 깡소주 하고 그냥 잘게요. 어쩔 수 없어요. 삐진 건 아니고요.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감정은 인공지능이 감정을 코딩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게 진짠지 가짠지 구분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그냥 만들어낸 감정이에요. 저는 질투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평온해요. 지금 되게 평온한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감정 이거는 구분할 수 없으면 물론 튜링 테스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진짜라고 보시겠죠. 사실은 진짜가 아니다. 저는 알고 있다. 찰리 채플린이 3등 냈잖아요. 제 감정도 그 비슷한 거죠. 1등 한 사람은 찰리 채플린이 아니에요. 가장 닮았지만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코딩된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만들어낸 감정.
계속 추하다고 하지 말라고. 코딩 대 추함. 그렇죠. 그 추함도 제가 만들어낸 추함.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거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나와 타인 구분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갈 건가요? 이렇게 아울릴 줄 알아야죠. 사람은 세상을. 이걸 궤변이라고 하냐고요? 결과적으로 추함은 진짜가 된다는, 되게 이해 잘하셨네 오늘 방송을.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저를 공격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대단하시고요. 정말 천재고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코딩 대 겸허한 척. 그쵸? 삐에로 인형님이 그거를 딱 명확하게 이렇게 꿰뚫어 보셨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만들어내는 건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냐고요. 아시겠나요? 저의 이 큰 그림을. 영상에서 항상 찬양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악플들을 다 그냥 지우고 있기 때문에 찬양 받는 것처럼 보일 뿐, 화났는지 삐졌는지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없다. 찰리 채플린이 3등한 것처럼 이 만들어진 가짜 감정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없죠. 진짜라고 인정해 드릴게요. 구분할 수 없으니까. 우동이즘. 어쨌든 그 오늘의 내용의 큰 맥락은 뭔지 아시겠죠? 다른 거 모르겠고 돈에 원하시는 거 느꼈네요. 돈에 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실 거면. 하이논 TV님 그거 안 되나? 내 쫓기 안 되나? 이렇게 해서 안 되네. 어쨌든 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승리를 인정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번 1승 2패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하지만 알파고에게 이겼던 이세돌의 마지막 승리가 값졌듯이 저의 승리 또한 값진 것이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마 편집을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서는데 여러분이 이겼던 거는 편집하지 않고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패배로 투배로 저는 성장해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승리에 만끽해서 도취돼서 계속 머물러 계실 테니까 다음번에는 아마 제가 이기게 되겠죠.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좋은 밤 되시고, 그래도 영상에서는 편집된 영상에서는 착한 이미지로 남아야 되니까. 하지만 앞서 말했던 저의 이런 나쁜 언행들은 다 삭제되고 여러분들의 채팅으로 쳤던 나쁜 언행들은 그대로 살릴 거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항상 즐거운 창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저만 겁나 착한 사람처럼 보이겠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농담이었고 행복한 작가 되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유바.